네, 반갑습니다. 짠나무TV의 짠나무 인사드립니다. 어제 비가 좀 왔고, 오늘 오전에 출근할 때도 부슬부슬 내리더니, 어느새 그쳐가지고. 근데, 맑아지진 않았어요. 계속 흐린 날씨로 있는데, 봄이니까 좀, 비가 좀 오긴 와야지 되겠죠. 그 뭡니까? 제가 어제 제가 전환길 뉴스를 좀 봤었거든요. 내나 누굽니까? 부정선거, 선관위 노조위원장 했던 분, 한성천인가? 그분이 나왔는데, 뭡니까? 저도 좀, 처음은 아닌데, 정말 좀,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좀 충격적이었죠. 그러니까 노무현 때부터 그때 이후로 모든 선거가 66번의 모든 선거가 부정선거였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알리려고 막 했는데 목숨의 위협도 받고 경찰한테서도 충고도 받고 하여튼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경찰 불렀더니 어쩌고 아무튼 그래 충격을 받고 해가지고 저도 정확히 기억은 잘 안 납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게 제가 판단했을 때 핵심적이었던 게 뭐냐면 김민전하고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랬더니 금을 먹고 나서지를 않더라는 거죠. 그럼 이게 뭡니까? 아니, 지들이 국민의 심부름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배지를 단 거고, 그래서 세금을 그렇게 1년에 아마 들어가는 게 아마 10억 이상 될걸요. 의원 하나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보조관이라고 해야 됩니까? 9명인가 두고, 이런, 부민 유지비 이런 거 다 하면 아마 10억 가까이 들어갈 겁니다. 그 이상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가 지금, 겁나서 못하겠다고. 그래, 겁나서 못할 것 같으면, 배지를 달면 안 되죠. 겁나서 못할 것 같으면 배지 달면 안 되는 거지. 그럼 왜 세금을 받아 처먹냐고. 아무튼 어제 얘기를 듣다가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전환길이 엔추 파도서다 지랄을 할 때 제가 제일 먼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 볼 줄 모른다고. 그리고 제가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얘기했죠. 5.18하고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좀 이 시간이 좀 더 지나야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그 얘기 하잖아요. 5.18 얘기하고, 전두환 대통령 얘기하고. 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역시나, 그러니까 그게 제가, 그냥 그릇이 다르다고요, 그릇이. 대자유총인이, 이제까지 코인이나 빨아대던 그런, 제가 그런, 욕은 제가 안 할게요, 제가.
고성국인이 뭐 이런 것들하고 비교를 해서 아니 그릇 차이가 에라이 아이고 이 한심한 새끼들. 제가 지금 전환길 선생의 그 심리 상태를 거의 100% 완벽하게 제가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자기는 25년 정도 동안 학생들만 그 역사만 가르쳤는데 그러니까 가공된 역사, 왜곡된 역사를 가르쳤던 거죠. 물론 이제 자세하게는 이제 세세하게 조금 뭐 그런 부분들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인 틀에서 학교 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한도 내에서 어차피 가르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그 왜곡되어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전체적으로 봐서 어느 정도 왜곡된 부분이 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일어났던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 12.12 이후로 일어났던 것에 대해서는 약간 좀 소위 말하는 좌편향으로 좀 기울어 있었던 거는 맞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거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그 분석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재작년에 윤통 계엄 있고 나서 작년에 1월 달부터 다 때려치우고 막 이제 나왔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윤통에 대한 것만 이제 자기는 이제 안 보였을 거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도 이제 얘기하듯이 이런저런 자료도 찾아보고 누구 강의도 들어보고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내가 이제까지 가르쳤던 내용하고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좀 더 개몽이 된 상태에서 이제 들어보니까 이제 그 상태에서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김대중이하고 노무현 그러니까 문빨갱이 새끼하고 찌짜이밍은 내가 보기에 또 애초부터 이제 내놓은 새끼였는데 제가 보기에 어느 정도 시간까지 지나기까지는 김대중과 노무현에 대해서는 자기가 이전에 갖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설마 하면서도 아마 그러진 않았을 거다. 노무현 때까지만 해도 그러진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부정선거 관련해서 계속 파고 하다 보니까 그 기원이 김대중 때까지 올라가잖아. 그러면서 최수영 공작관도 그렇고 만나고 또 뭐 많은 뭐 이충건 박사나 뭐 이런 분들하고 만나고 대화를 하고 그분들 강의를 이전에 뭐 영상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저게 진짠가? 예를 들면 5.18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5.18이라든가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는 조금씩 내가 이때까지 알고 있었던 것하고 많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도 약간의 거부감 같은 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 5.18이나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언급 자체를 어제 전까지는 거의 안 했어요. 근데 이제 특히나 부정선거 관련해서 막 이런 얘기들, 최수영 공작관의 역할도 많이 컸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김대중 때의 어떤 이 얘기들을 그때 많이 했잖아요. 국정원 진짜 엘리트 요원들 뭐 50몇 명인가를 막 잘라버리고 막 했다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전환기 선생도 대가리가 깨지기 시작한 거지. 그래도 불구하고 그래도 설마 하면서 뭔가 좀 그래도 옹호를 해줄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런 미련을 계속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부정선거를 계속 파고 하다 보니까 그 기원이 떼중이 새끼 때부터고, 떼중이 이 새끼도 간수 새끼였구나. 빨갱이였구나. 그렇게 또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탄생한 게 또 뇌물전이구나. 이걸 알게 되면서 어제 아마 보셨던 분은 뭐 그 장면을 보실 텐데, 한미일보였나? 흑염 기자가 올려놓은 그 기사들이 있었거든요. 5.18 관련해서. 그걸 흔들면서, 다시 내가 또 강의를 한번 하겠다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강의를 하겠다고. 지금 그 심리 상태가, 제가, 이맘때쯤에 심리 상태가 뭐냐면 딱 인지부조화 상태인 거죠. 지금은 이제 인지부조화를 벗어나는 상태지. 그러니까, 어제 5.18하고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하기 전까지는 좀 인정을 하기 싫어하는 그런, 이제 그 분위기도 있었을 거고요. 그냥 그때가 딱 인지부조화 상태인데,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 인지부조화 상태에서는 선택의 길은 딱 두 개야. 둘밖에 없어요. 저처럼 벗어나든지, 아니면, 아니야, 그래도 이건 아니야. 그냥 거기에 매몰돼가지고 그냥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전환길 선생도 이제 벗어난 거지. 그게 가능한 이유가 그만큼 받아들이는 뇌가 말랑말랑하다는 얘기입니다. 말랑말랑하다는 얘기.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제가 항상 존박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사실을, 진실을 보고 듣고 목도를 했으면 그 사실과 진실을 따라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환기 선생, 제가 장난하건데 나머지 찌끄리기 새끼들 모든 우파 유튜버들 다 해도 발끝도 못 따라가요. 발끝도 못 따라가. 그러니까 지금 어제 5.18 얘기를 한 순간 완전히 이제 벗어난 거예요. 다 깨어난 거지 이제. 근데 아직도 요 톡방에도 보면 좌파였다 뭐였다. 아유 참 이런. 니들 우파 평생 우파 해가지고 니들 뭐 했는데 그래. 그러니까 그래 나라 꼬라지 이렇게 만드는 게 다잖아. 나라 꼬라지 이렇게 만드는 거. 그래서 지금 전환기 선생 지금 딱 심정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반신반의 하다가 계속 이쪽으로 내가 알던 거하고 많이 다르네 막 하다가 딱 벗어났는데 지금 딱 심정이 이럴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밀려오는 뭐랄까요, 허무감, 성실감, 또 자괴감. 내가 이제까지 잘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그런 성실감, 자괴감, 막 이런 이 감정들이 막 밀려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감정이 밀려오냐면 분노가 끌어오르는 거죠. 제가 얘기했던 것은 9년 전에 제가 앞서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알아요. 나도 나름대로 졸라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이런 빨갱이 새끼들한테 평생을 쏘가가지고 살아왔다는 게 분노가 끌어오는 거죠, 분노가. 지금 전환기 선생 심리 상태가 딱 이 지점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저 같은 아찌리하고는 다르니까 욕까지는 못하잖아요. 그래도 한 번씩 CC 이런 정도는 나오더라고. 그게 진짜 아마 그래 방송이 아니고 저처럼 좀
이 절제가 안 되고 하면 그냥 욕이 나올 거예요. 지금 상태가 딱 그 상태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 자기가 지금 평생을 이 빨갱이 새끼들한테 쏘아가지고 김대중이나 노무현이가 아니면 저 민주화 세력들이 그래도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지금과는 많이 달랐을 거다 생각하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막상 진짜 뚜껑을 제대로 열어보고 진실을 마주하니까 아, 이것들은 그냥 원래부터 쓰레기였구나. 그러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온갖 허무함, 자괴감, 상실감 막 이런 게 몰려오다가 이제 그게 분노로 바뀌는 거죠. 저런 쓰레기 새끼들한테 평생을 쏘아가지고 내가 또 역사 강의를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래서 제가 가만 생각하니까 윤통복귀하면 전환기 선생을 어떻게 써먹을까 좀 고민을 해봤거든요. 제 생각에는 국무총리를 시키면 될 것 같아요. 국무총리. 그만한 어떤 충분히 그릇이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얼마 전에 최수용 공작관은 이제 뭐라는 게 아니라 행안부 장관을 만약에 시키게 되면 이제 경찰이 하도 지랄을 하니까 지금 잡아먹으려고. 니들이 만약에 윤통복귀하고 나서 전한길 선생이 행안부 장관 가면 어쩔 거냐고. 자기들 수장이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에는 회의적인 게 뭐냐면, 물론 이것도 제 판단입니다만, 전한길 선생의 지금까지 보여지는 그런 품성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잔인하게 뭘 못해. 뭐 잔인하다는 게 누굴 진짜 칼로 찌르고 이런 거 말고요. 정말 예를 들어서 경찰 만약에 수장이 됐다. 그러면 진짜 가혹하게 쓸데없는 새끼들 다 뽑아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막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심성은 분명히 안 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엄청 착해. 엄청 착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통령과 내각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좀 의견도 수렴해가면서 이 둘을 엮어줄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총리 자리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거는 제 희망사항입니다, 희망사항. 근데 충분히 장관 자리, 행안부 장관 이런 거보다는 어차피 윤통같이 그렇게 잔인하게 뭔가를 하기에는 이 심성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튼 제 생각이긴 합니다. 근데 5.18과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김대중과 노무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99%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제가 제 얘기를 제 채널을 이전부터 들으셨던 분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얘기를 했었는지. 제가 그랬잖아요. 아니 배신감 때문에 내가 9년 전에 나도 나름대로 졸라 똑똑한 놈이라고 내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랬는데 저런 빨갱이 새끼들의 선전선동에 쏘아가지고 왜곡 조작 선동질에 쏘아가지고 평생을 저 새끼들한테 부역하는 짓거리들을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가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흥분하는 것도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그게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그게 기저에 깔려 있어요. 나를 평생을 속여왔던 저 빨갱이 새끼들 지금 무조건 하고 다 돌이킬 내야 된다. 이게 지금 제 기저에 깔려 있는 거예요. 분명한 거는 전한길 선생도 이제 그 마음인데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 말씀드렸듯이 그렇다고 해서 이제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제 뭔가를 행안부 장관이나 됐을 때 자기를 말도 안 되게 핍박하고
했던, 수갑 채우고 했던 그런 새끼들을 모조리 쳐 죽일 수 있을 만큼의 좀 그런 품성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냥 국무총리 정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뭐 어떤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그래 보시면, 이게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였죠. 그러면서 제가 자이트가이스트 다큐멘터리 영화 얘기했지 않습니까? 영화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하니까 영상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확인하니까 2007년도에 본편이 나왔고 4년 후인 2011년도에 이제 부록이라고 해가지고 어덴덤으로 해가지고 자이트가이스트 어덴덤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나왔었는데, 일단 제가 두 개 다 본 거는 맞고, 이제 그래 하여튼 이걸 보니까 이런 비슷한 그림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런 비슷한 그림.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이 썩어 빠진 틀을 깨뜨리기 위해서 지금 트럼프 형님이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고, 곧 윤통이 나오면, 복귀하면 윤통하고 같이 합을 맞춰서 가열차게 정말 지금보다 더 서너 배 이상 빠른 속도로 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2022년도에 윤통이 당선된 게 신의 한 수였고, 이게 아니었으면 지금의 트럼프 형님도 대통령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근거를 들었던 게 말씀드렸듯이 주한 미군 평택에서 주한 미군의 그 프로그래머들이 다른 나라에서 미국 대선을 해킹해서 조작질을 하려고 했던 짱깨 해커들을 잡아냈다고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2022년도에 윤통이 당선이 안 되고 만약에 찌지됐었다, 그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 이 인터넷망이 가장 잘 깔려 있는 데가 우리나라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에서는 한다고 했을 때 뭐 대응이 조금 늦다든지 뭐 그랬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찌지였다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뭐 주새끼들이 뭐 어차피 그런 것들도 다 눈치채고 있었을 거고, 애초에 뭐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잠시 동안 인터넷 안 되게 뭐 작업을 한다든지 그런 짓거리들을 분명히 했을 거라고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해리스가 당선되는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됐겠죠.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2022년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그 엄청난 그 부정을 뚫고 윤통이 당선된 게 당장은 뭐 아니겠지만
시간이 좀 더 지난 다음에는 이 세계적인 어떤 뭐랄까요, 그 세계사에서 가장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의미 있는 어떤 사건, 혁명적인 사건, 인류의 후퇴를 막아낸 획기적인 어떤 사건이었다고 기록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윤통하고 트럼프 행위 말고는 모두가 다 적이야, 적. 미국도 보세요. 모든 신문 방송이 트럼프 행위 물고 씻고 뜯고 있잖아.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뭐 유럽 지금 뭐 총리고 뭐고 있는 새끼들이 죄다 빨갱이 새끼들이잖아. 그나마 지금 그러니까 일본이 그나마 좀 버텨주고 있는 거고요. 아니 그래, 그 자이트가이스트를 제가 그래 이게 뭐 저는 자막이 있나 했는데 자막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가 안 되면은 뭐 봐도 뭐 무슨 선지를 모르니까 조금 그래 어디 좀 어둠의 걸 통해서 한번 찾아봐야죠. 그리고 이 보세요. 이게 지금 왼손으로 찌제 오른손을 잡으니까 바로 보자간 눈 보세요. 눈. 이거 눈이 모든 걸 말해주잖아요. 이거 안 되는다. 이거 뭐지. 그리고 뒤에 있는 보세요. 이 위성락이 표정 한번 보세요. 이 눈빛 보라, 눈빛. 아니 그래, 이렇게 그 똥덩어리 취급을 받고 있는데 좋다고 막 웃으니까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이분 표정이 말을 해주나, 눈빛이 말을 해주나, 눈빛이. 이 눈이 엄청나게 커졌잖아요. 봐, 흔히 말하는 동공지진이 뭡니까, 놀랐을 때 나오는 그거잖아요. 이거 보세요. 눈 지그시 감고 한심하다는 듯이. 참. 그리고 이거 로이터 통신에서 그러기 번역을 했는데 약간 좀 그렇게 해요. 원래 보세요. South Korea's Lee says claim that Mr. leaked classified intel 이쪽 한데, 중요한 거는 여기 보면 한국의 이 장관이 기밀 정보를 제대한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밝혀.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이 장관, 이거는 좀 번역을 시키는데 그러기란 이해가 왜 이 장관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프레지던트라는 표현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냥 사우스 코리아즈 리, 대한민국의 이씨, 그냥 이런 거잖아. 아니 사우스 코리아 프레지던트 리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프레지던트를 빼고, 이게 요것도 마찬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거 외교 결례잖아요. 엄청난 결례. 그러면 외교부에서 항의를 해야 되잖아. 너희들 미쳤냐고. 그래서 항의를 안 해. 왜 안 하겠어요? 했다가는 전 국민이 알게 되거든. 전 세계에서 씨발 뭐 이거 가지고 하는데 또 거기서 구사리 먹으면 그냥 안 하는 거야.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듯이, 이 이란의 뜻밖의 한 수, 미국은 왜 흔들리나?
아니, 지금 이란에게는 수가 없습니다, 그냥. 어차피 선택지는 두 개예요. 트럼프 형이 말대로 그냥, 트럼프 형님이 요걸 다 들어주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나마 남은 인생을 좀 편안하게 살든지, 아니면 끝까지 대들다가 그냥 다 뒤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뭐 늘어죽을 뜻밖의 한 수야. 그리고 미국이 왜 흔들려? 보세요. 초대형 변수에 당황했나? 뭘 당황해? 오늘도 뭡니까 또 휴전 연장한다 하면서 또 이란 놈들 지금 데리고 놀고 있잖아요, 지금. 왜냐? 딱 보니까 이제 어차피 끝났고, 봉쇄 좀 더 할게. 그래, 너희들끼리 협의 좀 해봐. 그럼 또 저거들끼리 머리 뜯고 막 지어 뜯고 싸울 거 아니에요. 그래, 항복하자. 안 된다. 끝까지 가자. 야, 씨발아, 그냥 다 죽는다. 어차피 다 죽어, 그냥.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냥 항전을 해야 돼. 그러다가 스스로 그냥 자멸하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 형님이 폭격만 뒤집다 해놔놓고, 뭐 하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 거기다가, 그준다고 그래, 항모 3개 갖다 놓고, 근처에다가. 거기다가, 상륙하게 해병대 막 10,000명 이상 데려다 놓고, 이것이 압박을 하니까, 무언의 무력 시위 아닙니까? 그 안에서 계속 더 하다가는 기름도 더 이상 못 보낸다. 진짜 다 죽을래. 어떻게 할래? 빨리 항복하자.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안 된다. 끝까지 항진해야 된다. 서로 쥐어 뜯고 싸우다가, 그래, 이제 자기들, 그렇게 계속 싸우다가, 그래, 트럼프 형님은 계속, 휴전 좀 더 하자. 휴전 좀 더 하자. 휴전 좀 더 하자. 날짜만 계속 보내면 돼. 아니, 그래, 트럼프 형님이 아쉬울 게 뭐가 있어요? 저희들끼리 그냥 그렇게 싸우다가 집안 내분으로 물 쥐어뜯고 싸우다가 스스로 자기들끼리 자멸할 건데. 아니, 그 정도도 술을 몰라? 아니, 술을 읽어도 인정하기 싫겠죠. 자기들이 이렇게 제목으로 썸네일을 써놓은 대로 그렇게 제발 자기들의 희망사항이 이루어지기를 하늘에 빌면서 이런 영상 올리고 있겠지.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이런 새끼들 나중에 죄다 색출해가지고 네, 이제 가야 될 시간입니다. 혀를 뽑고 글도 못 쓰게 손가락 다 잘라버려야 돼요. 이런 새끼들. 그리고 그냥 서해 바다에서 그 배 태워가지고 짱깨 새끼들한테 그냥 팔아버리고. 그리고 이거 그래 며칠 전부터 이게 얘기가 나오던데. 그래서 제가 그래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혹시 실종됐다는 이 사람들이 스파이들 아니었을까?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짱깨 새끼들한테 돈 엄청 받아 처먹고 연구를 하면서 국가기관에 들어가서 연구를 하면서 그 기밀들을 빼돌리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왜 사라졌을까 생각을 해보면 짱깨 새끼들이 이거 이제 그렇잖아요. 공작원으로 써먹다가 이런 식으로 스파이로 써먹다가 들켜가지고 만약에 큰일이 날 것 같다 생각되면 어떻게 합니까? 슬쩍 가가지고 그냥 없애야죠. 그렇게 한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스파이 짓을 한 걸 미국이 알아가지고 알고 알았더라도 미국 측에서 만약에 이걸 생물학적으로 없애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 그 체포해가지고 그냥 조사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라졌다는 거는 숨기기 위한 거잖아요. 숨기기 위한 거. 비밀이 들통나면 안 되니까 흔적을 없애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 이 짱깨 새끼들이 비밀리에
요원들을 침투시켜가지고, 침투가 아니고 원래 간섭시켜서 더럽게 많을 거니까, 미국에도. 그 요원들한테 지령을 내려가지고 제거하라고 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이 빨갱이 새끼, 지가 지금 미국 가가지고 뭐 아마 로비를 엄청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뭐 공화당에는 줄을 못 댈 거고, 민주당 쪽에 이제 줄을 대가면서 어떻게 좀 좋은 데가 없을까요? 안전한 곳이 없을까요? 뭐 그렇게 로비를 하고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거 X에서 이거 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이트 가이스트 계속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제 하나씩 이제 기억이 나는 거죠. 그 자이트 가이스트에 테슬라가 나와. 테슬라가. 근데 그때 봤던 그 테슬라에서 다루었던 내용이 그대로 지금 나오더라고요. 어이 씨발 이거 뭐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보세요. 뉴욕 호텔 3327호실에서 한 남자가 홀로 사망했습니다. 48시간 이내에 FBI가 모든 것을 압수했습니다. 이름은 니콜라 테슬라. 그는 미래를 발명했습니다. 무선 에너지, 무료 에너지 측정하거나 세금을 부과하거나 판매할 수 없는 기술. 그래, 그때 이거 보니까 생각나는 게, 그래, 보통 이제 에너지가 손실이 있잖아요. 전기도 뭐 선을 따라서 오다가 어차피 뭐 저항에 의해서 이제 이 손실이 발생하는데, 그런 손실도 발생 안 하고, 무한으로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게 그대로 나와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그들은 그를 묻었습니다. 그의 발명품을 훔쳤습니다. 그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뭔가 싶었더니 그들은 단 한 명의 남자에게 파일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트럼프라는 거 보고 뭐야 이거? 존지 트럼프 박사, MIT 교수, 전기 엔지니어. 지금 도널드 트럼프의 삼촌이었대요. 83년 동안 트럼프 가족은 테슬라의 가장 위험한 유산을 지켜왔습니다. 무료 에너지, 무선 전기, 치유 주파수, 양자 기술. 이제 그의 조카가 대통령입니다. 여전히 우연의 일치라고 믿나요? 의료 침대, QFS, 6,000개의 억압된 특허. 테슬라 프로토콜이 활성화되었습니다. 4월 30일. 옛 세계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다큐멘터리들 중에 뉴월드 오다인가? 그런 내용으로, 그러니까 이 신세계 질서 이런 내용으로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도 지금 상당히 혼란스럽거든요. 거의 한 20년 정도 전에 봤던 그 다큐멘터리 자이트 가이스트, 그때는 너무도 좀 황당하다 생각해가지고 에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20년 정도 지난 시점에 이게 하나씩 나오잖아요. 그리고 프리메이슨, 또 이 인류를 노예화하려는 이 딥스 세력, 이게 그러니까 제가 진짜 우리가 짐 캐리의 트루먼쇼 아니면 다크시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98년도에 나온 영화. 지금까지 진짜 우리가 가식으로 점철된 저 기득권 세력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사육됐구나. 진짜 사실이구나.
아,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저도 진짜, 너무, 뭐 하여튼, 뭐라고 표현을 잘 못하겠어요, 저도. 그 올린 사람이 존 F 케네디 주니어예요, 주니어. 존 F 케네디 주니어. 그러니까, 보세요. 트럼프 형님하고 윤통이 구세주라니까, 이 세상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라니까? 이걸 들으면서,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전인가? 그러니까 한 4월 18일쯤인가? 그 트럼프 형님이 또 어떤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 항우울제하고, 그 마약 치료하는데, 한 번만 복용하면 뭐 치료가 된다던가, 저는 내용을 안 보고 그냥 썸네일만 봤는데, 그런 내용의 명령에 사인을 했다더라고요. 그럼 이게 뭡니까? 이제까지 그러면 매 병원에 가서 평생을 약을 먹어야 된다고 했던 이런 것들이 다 사기였다는 얘기다, 사기. 그러니까 제대로 된 처방을 한 번만 하면 마약 중독도 치료가 되고 우울증도 치료를 할 수 있는데, 이때까지 그러면 저 기득권 세력들의 그 돈벌이를 위해서 우리 같은 서민들이 철저하게 거짓에 쏘가가지고 시키는 대로 사육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에너지 걱정 없이 누구나 그냥 원하는 만큼 에너지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자기들이 통제를 못하니까 철저하게 숨기고 인류를 속이면서 자기들만 영원토록 지배자로서 남아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속여왔다는 거 아닙니까? 속여왔다는 거. 저는 그래, 어차피 저는 원래 의사들 말을 이전부터 안 믿었어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요즘에는 조금 바뀌었습니다만은, 거의 한 4, 50년 동안 저염식을 해야 된다고 얼마나 세뇌를 시켰습니까? 근데 저는 그거 안 믿었거든요. 왜냐? 제가 표본이라고 해야 될까? 제가 자기 어머니 통영분이고, 아버지 그제, 이러니까 어려서부터, 해산물이나 이런 거는 막 엄청나게 먹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엄청나게 짜게 먹었어요. 어떻게 짜게 먹느냐. 예를 들면, 멸치 젓갈을 담잖아요. 멸치 크기도 보통, 웬만한 사람 가운데 손가락 이상 굵기, 크기 되는 그런 멸치를, 생멸치를, 똥은 빼고, 그래가지고, 쉽게 말해 그냥 소금에 절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푹 삭으면, 어릴 때 제가 어떻게 먹었냐면, 진짜 그냥 거의 소금 덩어리거든요, 그거. 밥 한 술 먹고요. 멸치 젓갈을 딱 들고, 이게 그냥 크게 입 안 벌리고 한 번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 크기. 예를 들면 한 마디 2개 정도 크기? 이 정도는 그냥 밥 한 숟가락에 그냥 먹었어요. 그것보다 좀 더 크면 이제 한 번 정도 배워 먹고, 그냥 2번에 먹고. 근데 또 그것만 먹느냐? 그렇게 먹고 김치를 먹든 뭘 먹든 또 먹어요. 그렇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식습관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 아직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거 없어요. 병원도 안 가요. 그래서 저는 이전부터 저염식을 하라는 새끼들 얘기 들으면 저런 개새끼를 봤나. 그것 때문에 저는 의사 하는 말도 잘 안 믿어요.
그런데 지금 결국에는 죄가 맞았다는 얘기죠. 저 음식, 물론 우리나라 음식 자체가 워낙 염도가 높기 때문에 이왕재 교수도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제까지 먹어왔던 한정식, 김치부터 해서 쭉 해가지고 하루에 그거를 좀 제대로 반찬도 만들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먹었던 그런 형태로 만약에 한 끼만 제대로 먹으면 일일 섭취량은 채워지기 때문에 소금을 안 먹어도 된다 따로 그렇게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그거는 저도 어느 정도는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일일 권장 섭취량보다 훨씬 많이 먹어도 멀쩡하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기 때문에 제 말을 듣고 에라 한번 먹어볼까 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는 방금 말씀드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먹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어떤 제 체질에는 맞는 거죠. 얘기가 또 옆으로 샜는데 결국에는 이것도 이걸 보면서 트럼프 형님이 혹시라도 뭔가 진짜 어떤 형태로든 뭔가 문제가 생기면 진짜 그냥 전 세계는 그냥 인류는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그냥 노예로 사는 거야. 그냥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디스토피아를 그리는 그런 영화들, 극소수의 어떤 기득권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착취당하는 그 구조. 그 구조는 인류가 탄생한 이후로 한 번도 없었던 구조입니다. 최초의 인류가 나고 나서 거의 전 시간을 갖다가 수렵 채집 활동을 했잖아요. 최초의 인류가 태어나고 나서 적어도 한 7,000년 정도 전까지만 해도 전부 수렵 채집 생활을 했어요. 수렵 채집 생활의 특징이 뭡니까? 진짜 제대로 된 그게 평등한 사회예요. 자기가 창 들고 나가가지고 야생동물을 잡아오든 물고기를 잡아오든 잡아와가지고 가족들끼리 먹고, 물론 이제 시족사회 개념이 생기면서 노인네에 대한 부분은 좀 챙겨주는 그런 게 생겼죠. 그러니까 정말로 신분 계급 차별 없이 평등했던 사회가 역설적이게도 인류가 탄생한 이후로 벼농사를 짓기 전까지 그 기간, 그 어마어마한 거의 전기간이 가장 평등했던 시기라고요. 그 이후로 벼농사를 짓게 되고 하면서 정착을 하게 되고, 정착을 하면서 곡식을 쌓아두게 되고 저장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식량을 갖다가 좀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또 비옥한 토지를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계급이 분화가 되고 왕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이렇게 된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가지고 이제 불평등한 사회로 왔는데, 그러다가 다시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의 아메리카 거기서 정착을 하고 미국이란 나라를 세우면서 다시 자유민주주의가 생겨난 거 아닙니까? 그 전까지는 억압받은 사회 아니었습니까? 그래, 이제 지금 한 250년 지났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기껏 해봐야 이제 한 80년 정도밖에 안 됐죠. 그렇게 왔는데, 여기서 만약에 트럼프 형님의 미국이 무너지면 자유민주주의도 그냥 끝나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인류가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시대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트럼프 행위이 잘못되면, 물론 그래서 윤통이 빨리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 서로 합을 맞춰서
제대로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윤통이 2022년도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게 인류 역사에서 세계사적으로 엄청난 전환점이 되는 변곡점을 만들어내는 그런 한 획을 긋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될 거라고. 이건 제가 그냥 헛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제 방송을 이전부터 계속 들어오셨던 분들은 제 방송을 뭐 솔직히 뭐 이런 찌질한 이런 방송 왜 듣습니까? 그래도 최소한 이때까지 지금 7년 8년 동안 방송을 했는데 물론 중간에 또 좀 빠지기도 했습니다만 제가 했던 말, 특히나 윤통에 대해서 분석하고 했던 말, 물론 뭐 어떤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는 뭐 좀 틀리고 막 했습니다만 결국에 큰 흐름으로 보면 맞았잖아요. 윤통이 오래전부터 이거 이대로 두면 나라 망한다. 서부터 시작됐던 거죠. 그래서 갈아엎어야 된다. 그 생각해가지고 그 오랜 세월 절치부심 본인의 어떤 본심을 다 숨겨놓고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도 꿋꿋하게 묵묵히 길을 왔던 겁니다. 지금 그렇게 오랫동안 들어오셨던 분들은 제 이 얘기를 지금 인정하실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뭐 지금 요 근래에서 갑자기 시작한 거면 당연히 뭐 들을 가치가 없죠. 하지만 제가 4년 전, 5년 전부터 이 얘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지금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그래 말씀드렸듯이 이 얘기를 이거 보면서 내가 자이트 가이스트가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진짜 그 다큐멘터리가 진짜 거의 100% 사실이었구나. 충격이죠, 충격. 그리고 이거 보니까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민주당 상원 의원 원옥의 낮은 IQ를 방금 폭로했다. 원옥, 당신이 광견병 사무실 예산을 삭감했다. 그러니까 뭐라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는 매년 광견병 사례가 한 건에서 3건밖에 안 나온다. 그 사무실에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충분히 처리할 수가 있을 거다. 이 보세요. 그러니까 1년에 미국 전체에서 광견병 환자가 발생하는 게 한 건, 2건, 3건이면 솔직히 이게 뭐 예산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란 타이틀을 걸고 있는 새끼들은 돈에 환장한 새끼들이란 얘기예요. 동서가 없이 돈에 환장한 새끼들. 그런데 이번에 전한길 선생 혐의를 뭐 돈을 벌기 위해서 무슨 그러니까 참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기가 찰 노릇. 그러니까 다 우리도 윤통 복귀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정말 필요한 거 외에는 모조리 다 잘라야 돼요. 모조리 다 잘라야 돼요. 그리고 그건 음모였습니다. 오바마, 힐러리 클린턴 그리고 브레넌의 CIA가 트리전 이게 뭔가 봤더니 반역자거든요. 반역이더라고요. 반역. 수년간 미국 국민을 속이고 세뇌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여러 차례 비방하고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여기서 그는 트럼프입니다. 그들은 그를 여러 차례 감옥에 가두려 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여러 차례 암살하려 했습니다. 그만해. 그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게 이제 또 이제 올렸더라고요. 뭐 비슷한 내용인데 힐러리 클린턴이 스틸 도로시의 자금을 대고 승인하며 만들었고 버락 오바마가 지시를 내렸고 브레넌의 CIA가 들어온 일을 했다. 증거는 명백하며 트리전이 저질러졌고 이제 그들은 대가를 치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할 것이다. 미국인들이 요구한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가 싶은데, 뭐 물론 이제 이때 계속 나왔잖아요. 뭐 러시아 간첩 혐의 씌워가지고 이제 하려고 했던 거. 그래도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지인아이한테 물어봤죠. 이게 이제 원문입니다. 아까 그 내용에. 2016년 대선 당시 스틸 도시와 이른바 러시아 게이트를 둘러싼 논란은 미국 현대 정치사에서 가장 치열하게 대립하는 쟁점 중 하나다. 말씀하신 내용은 당시 트럼프 캠프를 겨냥했던 수사 과정에 심각한 정치적 편향과 권력 남용이 있었다고 보는 시각을 대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확인된 사실과 최근의 조사 결과들을 정리해드린다. 힐러리 클린턴 캠프와 스틸 도시에 힐러리 클린턴 캠프와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법률회사 퍼킨스코아를 통해 조사업체 퓨전 GPS에 자금을 지원했고, 이것이 전직 영국 정보요원 크리스토퍼 스틸의 보고서 작성으로 이어진 것은 사실로 확인되었다. 벌금 처분. 2022년 미국 연방선거위원회는 클린턴 캠프와 DNC가 이 자금 지출을 법률 자문으로 허위 기재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했다. 그럼 일단은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고 그 돈을 M&D에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럼 아까 그 SCIP의 말이 맞다는 거죠. 당시 수사 과정의 부적절함을 조사한 존 드럼 특검은 최종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냈다. 수사의 정당성을 비판했다. FBI가 트럼프 캠프에 대한 정식 수사를 개시할 만한 실질적인 증거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확증 편향, FBI 내부에서 트럼프의 적대적인 인사들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근거로 수사를 밀어붙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만 드럼 특검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나 브레넌 전 CIA 국장 등을 기소할 만한 구체적인 범죄 업무 증거까지는 제시하지 못했으며 수사 과정의 시스템적 실패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바이든 때니까 자기 편 정권일 때니까 제대로 밝혀졌겠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돈이 회계장부에 기재된 것과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됐다? 그럼 결국에는 뭐예요? 맞다는 거죠. 그걸 보시면 트리즌에 대한 법적 판단, 반역죄는 매우 엄격하게 적용된다. 뭐 이거는 뭐 그래 뭐 넘어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SCIF에서 계속 저렇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올린다는 얘기는 모든 건 다 지금 확보가 다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까면 너희들 그냥 다 그냥 잡아 넣어서 그냥 바로 뭐 그냥 처벌하면 돼. 이 정도까지 왔다는 거거든요. 그 역시 오바마는 이란에 17억 달러를 보냈다. 그중 4억 달러는 무역 표시 없는 화물 비행기에 팔레트에 쌓인 현금으로 테러 자금 조달, 2020년 선거 도용 등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자체를 파괴하는 데 사용됐다. 이것은 반역이다. 현재 케네디 상원 의원이 경고를 발행하며 그 경고성 이제 발언을 했다는 거죠. 중간 선거 직전에 정부 셧다운을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때까지 우리나라 찌주당이 했던 걸 돌이켜 보면 이 예상이 맞지 않겠어요? 이 민주당 것들 하는 짓거리 보면 내가 틀리기를 바라고, 만약 내가 틀렸다면 이 자리로 와서 사과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 부정선거 관련해서 선거 전문가 필 월드로는 마리코파 카운티의 2020년 선거에서 처리된 210만 장의 투표지에서 나타난 터무니없이 높은 11%의 판정 비율에 대한 뚜껑을 열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11%의 판정 비율에 대한 뚜껑을, 이러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는 23만 5천 장 이상의 투표지가 수동 또는 전자검투를 위해 표시된 것을 의미합니다. 업계 표준은 1에서 3% 미만입니다. 이는 표준에서 완전히 벗어난 비정상적이며 마리코파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와 그들의 변호사가 선서하에 보고한 3%의 판정 비율과는 완전히 다른 수치입니다. 바이든은 애리조나 승리 마진은 단 1,457표에 불과했습니다. 트럼프가 애리조나의 2020년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가를 또 지민아이한테 한번 물어봤죠. 필 월드런이 제기한 마리코파 카운티의 11% 투표 용지 판독 관련 주장은 2020년 대선 이후 큰 논란이 되었던 주제입니다. 작성하신 내용의 핵심 배경과 실제 확인된 사실관계를 정리해 드립니다.
은퇴한 육군 대령이자 사이버 보안 전문가로 활동한 필 월더러는 2020년 대선 투표 시스템이 해킹되었거나 조작되었다는 이른바 이론을 펼친 주요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그는 마리코파 카운티의 투표용지 판독률,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투표지다 아니다를 판독하는 기계에다가 먼저 넣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판독기가 오독하는 확률이 법적으로 정해진 게 1에서 3% 이내여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쪽에서 당시에 11%라는 그냥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를 훨씬 벗어나서 최대 12배, 11배, 최소 3배, 4배 까지 높은 확률로 이 투표지 분류기가 뱉어냈다는 거 아닙니까? 판독기가 이거 수동으로 해라. 그게 그러니까 이 지금 당시에 놈들은 3%가 맞다 했는데 이 필 월드론이라는 이런 이 사람이 아니다 11%다. 그런 생각해보세요. 아까 10,000표 차이로 이겼다고 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11%면 아니 10,000표 11%면 23만 표가 11%였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예를 들어서 그 3%만 해도 그럼 얼마예요? 아니 23만 표가 10%니까 3%면 3분의 1로 하면 한 8만 표 되겠네? 8만 표. 8만 표는 작은 거예요. 아까 이긴 표수가 차이가 10,000표라고 했잖아. 10,000표. 아니 격차가 10,000표였는데 오동률이 3%만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사람이 판독을 했을 거니까 11%가 아니고 3%만 잡더라도 충분히 이거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보고 공화당 표 찍혀 있으니까 에이 이래버리고 민주당 편에 바이든이네 트럼프네 에이 충분히 그것도 가능하잖아요. 근데 역시 AI고 지랄이고 일단은 그냥 기존 방송 매체들이 떠들어대는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차피 매체들이 다 했던 것들일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CNN이나 월스트 스트리트 저널이나 이런 데서 다 이제 보도된 것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하는 걸 거니까 AI가 실질적으로 이게 진짜 부정이 맞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여도 미국도 지금 문제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왜 이렇게 하죠? 사람이 그냥 처음부터 대만처럼 일본처럼 판독기 같은 걸 왜 넣냐고. 그냥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면 되지.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투표지 분류기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거는 마리코파 카운티 공식 입장. 그래,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 입장으로 발표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그게 공신력이 있습니까? 어차피 조작에 가담한 새끼들인데, 주체인데, 조작의 주체인데. 그리고, 우리 정보기관들은 2020년 선거가 트럼프에게서 도둑질 당할 것임을 알고 있었고 그들이 연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전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거는 CIA, FBI가 2020년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어차피 자기들도 공범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죠. 뭐 이거는 당연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제도권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다 그냥 부정선거 얘기만 나면 음모론이다 증거 갖다 대라 증거 갖다 주면은 이게 뭔 증거냐? 그게 증거지 씨발. 백돌 투표지, 배순립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아니 그러니까 그걸 보고 부정이 없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 코미디니까 코미디. 아니 그런 걸 보고서도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게 사람 새끼입니까? 그게 진짜 사람 새끼 맞냐고. 그리고 여기 또 나오죠. 2020년 11월 3일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저번에 압수수색한 곳이죠. 2020년 선거기간 동안 스테이트 팜 아레나에서 민주당 선거 직원이 투표 집계 기계를 통해 동일한 투표지 융치를 연속으로 외치려는 장면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지. 그러니까 뭉탱이를 가져와서 판독기에 넣어요. 민주당 거. 그래가지고 다시 뱉어내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다시 또 집어넣는다는 거죠. 5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20표를 5번 하면 100표잖아요. 100표. 그렇게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 이제 증거는 완벽하게 다 짜맞춰졌다는 겁니다. 그 이거는 there is no plan to fix anything because the plan was to destroy everything. 뭐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 해서 이제 또 좀 해봤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의 그 미국 같으면은 딥스 그리고 민주당 쪽을 얘기하는 거죠. 모든 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계획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고치려고 계획하지 않는다는 의미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아니 어차피 다 무너뜨릴 거기 때문에 뭐 고칠 필요가 없잖아. 그 지금 정확하게 지금 우리나라 찌주당이 하는 찌짜이밍이 하는 거 그대로 지금 적용되는 말입니다. 이게 다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왜 망가뜨려요? 고칠 생각 안 하고 다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왜? 애초부터 그냥 다 망가뜨리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시스템 자체를 그냥 다 망가뜨려가지고 짱개 새끼들한테 갖다 바치려고 하기 때문에 고칠 생각이 없는 거죠. 그게 지금 모두가 다 지금 모든 제도권의 인사들뿐만 아니고 어떤 기관이라든가 신문방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어울려서 부안해동하면서 고칠 생각이 없는 거죠. 어차피 다 망가뜨려가지고 짱개들한테 줄 거니까 그 얘기잖아요. 이게 그 보시면 until this happened, nothing will change. 이렇게 수갑 차고, 쉽게 말해서 이제, 이 미국 빨갱이들, 이 수갑 채워가지고, 다 이제 감옥에 보내거나 사형시키거나 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바뀌지 않는다. 이거 우리나라에도 지금 해당되는 말이죠. 저 빨갱이 새끼들 모조리 도둑내지 않으면, 바뀌는 게 전혀 없을 거라는 겁니다. 바뀌는 게 없는 게 아니고 그냥 짱개 새끼들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그냥 처참한 삶을 살아야 돼요. 처참한 삶을.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윤통 복귀하면 제일 먼저 일단 이 새끼들 방송에서 나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 퍼뜨렸던 이런 놈들 죄다 배에 실어가지고 저 짱개 새끼들 팔아버려야 된다고. 그렇게 짱개 새끼들 돈 좋아하니까 짱개 새끼들 배 밑에 깔려서 정액바지 하면서 짱개들 돈으로 먹고 살아라고 팔아버려야 된다고요. When corrupt politicians start going to jail, then we can start trusting the government again. 이게 corrupt가
그거죠. 에이씨. 아무튼, 이 비리 많은 정치인들을 감옥에 보내기 시작할 때, 그러면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정부를 다시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뭐 대충 그런 내용이죠. 그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정확하게 이 미러링이라고 하죠. 미러링 똑같잖아요. 마찬가지로 저 빨갱이 새끼들 감옥에 보내거나 짱깨 새끼들한테 팔아가지고 넘기지 않는 이상, 그리고 저 새끼들이 그렇게 단죄가 시작되어야 우리도 비로소 제대로 된 믿을 수 있는 정부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역시 뭐 똑같은 겁니다. 미국을 다시 책임감 있게 만들고 사기 및 기타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을 다시 감옥에 보내자. 책임감이 없으면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 없으면 사기와 불법 행위가 생긴다. 지금 우리나라하고 똑같잖아요. 그 누구도 책임 안 지고 온갖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고 있잖아요, 지금. 그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책임감이 없으니까 두려움도 없고, 두려움이 없으니까 그러면 삥땅 뜯는 거에만 지금 다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거잖아.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아니, 니가 지금 짜이밍 음주운전 했다. 내보고 왜 지랄인데. 그거는 죄가 아니야. 너도 찍었잖아. 빨리 사과해. 이게 정확하게 들어맞는 이제 사례죠. 그게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 남을 속이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사기꾼이 많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 빨갱이 새끼들이 이런 식으로 나라를 망가뜨려 놔서 그래요. 단어를 오염시켜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그 단어에 대한 어떤 저항력을 갖다가 무력화시키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고 또 끊임없이 패배주의를 주입시키고, 범죄자 새끼들이 정치판에서 기웃거리고, 그런 범죄를 저지른 새끼들이 정치판에서 배치 달고 큰 소리 치고,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도덕이 무너지고 상식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얘기잖아요, 이게. 대한민국을 다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때로 돌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윤통도 제가 대선 기간 중에 유세 다니면서 얘기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착하고 성실하기 때문에 지도자만 잘 만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것의 진정한 의미는 워낙 왜곡 조작 선동에 취약하기 때문에 빨갱이 새끼들이, 저런 빨갱이 새끼들이 정치판에 끼어들어가지고 선동질을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전두환, 박정희 대통령 같은 강력한 지도력을 갖춘 지도자가 나와서 이끌어 가야 나라가 선진국으로 들어가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 얘기라고요. 그 얘기. 스마트매틱 전자투표기 2021년 뉴슨 리콜 선거에서 공화당 의원에게 이미 투표하셨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왔대요. 특정 LA 장소에서 공화당 현장 투표자의 최대 70%가 영향을 받았다. 우편 투표는 없고 조기 투표도 없고 그냥 이미 끝났습니다라는 메시지만. 그러니까
우편 투표도 안 했고, 사전 투표도 안 했는데, 당일날 투표하러 갔더니, 당신 투표했는데? 그래가지고 돌려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공안학원만 표 차단당함. 절대 그 반대는 일어나지 않음. 그것만으로도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걸 말해줌. 마찬가지죠. 왜 그 배춧잎 투표지, 그 벽돌 투표지는 항상 저 찌찌당 놈들 표만 있는 거냐고. 이게 의심, 이런데도 불구하고 의심이 안 돼? 판단이 안 서? 왜 어떻게 벽돌 투표지에는 찌쭈당 놈들만 표만 항상 있냐고. 아니면 이전에 줌떡이 같은 경우도 조금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항상 그러냐고.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럴 확률은 제가 보기에 아마 아예 없을걸요. 제로. 그리고 어떻게 투표지가 그렇게 빳빳할 수 있냐고요. 아니, 사진에 영상이 남아있잖아. 신권다말로 우리 백장묶음처럼 그렇게 빳빳한 투표지가 일정한 양으로 묶여있는 거, 그 사진도 있고 다 있어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근데 그걸 보고도 부정선거가 없다고? 그게 부실선거라고? 아니, 투표함에 들어갔다가 며칠씩 있다가 나왔는데, 사람 손을 타도 몇 번을 탔는데, 그렇게 빳빳하게 새하얀 종이가 나올 수 있냐고.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근데 그걸 모르냐고? 쌍놈의 새끼들. 버지니아의 선거구 자격증 국민투표가 순회법원 판사에 의해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차단되었다. 6만 5천 개 이상의 우편투표용지가 오후 8시 39분부터 8시 43분까지 5분 이내에 투입되었으며 이런 우편투표용지 대량 투입으로 명백한 사기 징후를 보인다. 역시 우리나라에서 집어넣는 벽돌투표용지 똑같은 거죠. 민주당이 다시 선거를 조작한 이유는 그것이 그들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쟤들은 절대 못 이겨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쟤들이 얻을 수 있는 최대표는 41%. 그러니까 부정을 저지르지 않으면 쟤들도 절대 못 이겨요. 그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새로운 선거구 자격증은 항소로 버지니아 대법원으로 향할 것이다. 네, 이게 나오죠. 보시면 4월 21일 8시 39분에 120만 6,110표죠. 49.38 대 50.62. 그리고 노후가 123만 6,502표. 그 1.3% 정도 앞서는데, 딱 4분 지나서, 갑자기 6만 5천 표가 훅 늘었죠. (3만) 표 늘는 동안에 6만 5천 표가 훅 늘었죠. 그러면 2대1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당일 투표에서는 비슷하게 나와요. 그 이제 이런 얘기하면 우리나라 빨갱이들 뭐라고 합니까? 사전 투표는 좌파들이 많이 해.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죠. 근데 좌파들이 많이 한다는 걸 뭘로 증명할 건데요? 일일이 니 좌파야 우파야 물어봤나? 그 자기들이 얘기하는 근거라고 얘기하는 것들조차도 모두가 다 추측이에요, 추측. 확인된 바가 없어. 근데 자기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게 확인된 사실인 마냥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쪽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음모론이다.
증거를 대라. 그만한 증거 이상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제도 보셨듯이 우편투표 80대 19, 81대 19, 사전투표 68대 31 이렇게 나올 수가 없죠. 여기는 지금 현재 버지니아 투표 성향을 보여주는 거죠. 전부 다 빨갛잖아요. 빨간색이 공화당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그러니까 재획정을 해가지고 이제 이 투표를 한 게 이거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면 지역구라고 할 수 있죠. 지역구 11개인데 딱 9번 한 개만 공화당이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what Dems think is a fair way to represent 버지니아's voter. 아니 그러니까 버지니아 유권자들에게 이게 정당한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하냐고. 그 민주당 여기 댐스가 데모크래츠 해가지고 민주당 얘기하더라고요. 민주당은 그러니까 민주당원이들이 보기에 이게 버지니아 유권자들에게 이게 정당한 어떤 방식이라고 생각되냐. 참. 그래서 이것도 뭐 좀 물어봤죠. 그래서 이번 선거구 획정 수정안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고 결과를 확정짓지 못하도록 차단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도 나오는 게, 방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어떤 사전투표에 문제가 있다거나, 우편투표에 좀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얘기는 전혀 안 나와요. 그냥 아주 건조하게, 언론, 기성 매체들에서 쓰는 기사, 보도 내용을 기반으로 그냥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절차적으로 결함이 있었다, 유도 신민능 문구,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 판사가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 부정선거라는 얘기죠, 뭐. 부정선거를 했으니까, 어쨌든,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아까도 보시면은, 절차적으로 결함이 있었고, 유도 신문형 문구, 투표지에 적힌 문구,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가 유권자들에게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기만적이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여론조사를 하면 이런 식으로 말을 살짝 비틀어가지고 여론조사를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니, 오늘 보니까 뭐 69% 나왔다고 또 어떤 새끼가 또 뭐 올렸더라고요. 69%. 참 어이가 없죠? 민주당원들이 우편투표로 버지니아 선거구 재확정 선거를 도둑했다. 주 인구의 49%가 곧 주 의회에서 9%의 대표권만 가지게 될 것이다. 이 사기 행위는 이미 끝나야 하며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버지니아주에 여전히 107만 4,543건의 중복 유권자 등록이 존재한다고 주장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들이 유권자 명부에서 제기되지 않았다는 사실은요, 아마 이와 동일한 문제가 여전히 수많은 주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 중복 투표를 한다는 거죠. 보시면 duplicate registrations 이래 가지고 보면 전체 107만 4,543 비율이 3분의 1에 3분의 1. 아니, 이야, 이거 아무튼 참
그리고 존 상원 과반 대표가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을 피하기 위해 초과 근무 중 존 튠이 휴가를 취소해서 모두가 완전히 잊어버리게 했다. 뭔 내용인가 봤더니 그래서 또 물어봤죠. 존 튠이 누구냐. 그러니까 왜 세이브 아메리카 액트 법안을 맡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 법안을 두고 강경파와 온건파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필리버스터 보호와 상원 전동 고수. 쉽게 말하면 쉽습니다. 이게 쉽습니다. 우리나라 치면 저기 국힘에 있는 그 배지 새끼들처럼. 민주당과의 협치 압박. 현재 상원 의석수가 팽팽한 상황에서 존 슈는 이 법안을 강제로 밀어붙이기보다는 민주당의 수장을 일부 수용하거나 협상을 통해 60표를 확보하려 한다. 만약 무리하게 통과시키려다가 실패할 경우 법안 자체가 폐기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승리를 위해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것이다. 예산 우선순위 및 부채 문제. 세이브 아메리카 액트에는 국경 보안 강화와 더불어 대규모의 재정 투입이 포함되어 있다. 재정 보수주의. 존 슈는 전통적인 재정 보수주의자입니다. 그는 이 법안에 포함된 지출 항목 중 일부가 국가 부채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는 당내 온건파 의원들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강경파의 주도권 싸움. 하원공화당과 상원공화당 사이의 입장 차이도 큰 원인이다. 하원의 압박. 하원공화당은 이 법안을 즉각 통과시키려고 압박하고 있지만 존 슈는 상원에서 통과 가능성이 낮은 극단적인 조항들을 더듬어야 한다고 한다. 이거 보시면, 이거 진짜 비난이 없네. 전략적 유보. 그는 법안을 완전히 막는 것이 아니라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중도층 유권자들이 거부감을 느낄 만한 독서죠. 보세요. 또, 이 국힘 새끼들이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 중도. 이게, 와, 정말.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중도층 유권자들이 거부감을 느낄 만한 독소 조항을 완화하여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법안을 만들려는 계산을 하고 있다. 아니, 제가 보기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은 이거 신분증 없으면 투표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 신분증이 있는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뭐 불만을 가질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신분증 갖고 있어. 미국에 사회보장번호가 있어. 그러면 아니, 투표장에 갈 때 그냥 신분증 가져가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굳이 반대를 한다면 자기가 지금 불법 체류자거나 뭐 그게 아니면 이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자신이 통제 가능한 방식으로 수정하고 있다. 그 보세요. 여기는 재미나이도 AI도 뭐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니까. 현재까지는 어쨌든 제가 학습한 거에 대해서만 그리고 선거 무기성 노력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사람들을 쫓아야 할 때입니다. 미국인들은 모두 헛소리에 지렸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폭로할 것이며 당신이 보호하고 있는 사기적인 시스템을 폭로하고 당신들을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쳐죽이자 이 얘기죠. 그리고 이거는 윤통 시즌2 지난번에 이어서 뭐 앞에는 뭐 변한 게 없고요. 제가 몇 가지 추가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4년 중임 개헌
그냥 윤통이 종신 대통령을 하고 뭔가 그 사이에 지금과는 좀 다른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국회가 굳이 필요할까? 이것도 필요하다. 미국 비난하고 있는 기가 외국인. 예를 들면 무슨 알파고인가 뭐 그런 새끼들부터 해서 이제까지 조티빗이나 엠빙신 무슨 외국인들 나오는 그런 프로에 나가가지고 히덕거리던 새끼들. 그것다 실질하게 사상 검증해가지고 추앙해야 돼. 아니, 그리고, 이번에 그래, 어느 죽을 침공 때문에 지금 계속 난리지 않습니까? 와, K방산 대박났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K방산이 대박이 나려면, 미국하고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미국하고 떨어지는 순간, 아니, 누가 사주겠냐고. 미국이 가만두겠어요? 팔게? 가만두겠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오늘도 여전히 유튜브에서 미국도 놀랬다, 내지는 막 그런, 개소리를 씨부리 가면서. 아유, 정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바이든이가 그 무역자들, 그리고 그들의 친인척까지 대한민국이 존속하는 공직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헌법에 명시, 그리고 공무원은 50% 이상 감축. 특히 경찰 공무원의 경우 여경은 체력 검사부터 남자와 똑같은 조건 하에서 시험을 치러 기준에 미달하면 모두 퇴출시키고 기강 확립. 그 외 공공기관의 경우 여성 할당제로 공직에 들어온 인원 재심사 및 기준에 미달되면 역시 퇴출. 공무원 노조 해체. 편한 맘 되시기 바랍니다.